역사의 연구 제안권 앤드 아놀드 J. 토인비 아놀드 J. 토인비 서론 문명의 발생 제1부서론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스터디 오브 히스토리어 제1권은 1934년에 출판되었으며 이후 25년에 걸쳐 완성될 방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린다. 토인비는 이 책에서 기존의 국가 중심 역사 서술을 거부하고 문명을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로 제안한다. 그는 영국사나 프랑스사가 아니라 서구 기독교 문명, 이슬람 문명, 중국 문명 등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역사의 일반적 패턴을 발견하고자 한다. 한 권의 중심 주제는 문명의 발생 제네시스이다. 문명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어떤 조건에서 원시 사회가 문명으로 발전하는가? 토인비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도전의 응전 챌린지 리스판스이라는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한다. 문명은 환경적 또는 사회적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할 때 탄생한다는 것이다. 이 권에서 토인비는 주로 환경적 도전의 가혹한 기후, 척박한 토지, 새로운 땅 위에 초점을 맞추며 인류 역사의 초기 문명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탐구한다길 역사 연구의 단일점 1. 국가 중심은 역사의 한계 토인비는 전통적인 역사 서술이 국가를 기본 단위로 삼는 것을 비판한다.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역사가들은 영국사, 프랑스사, 독일사를 독립적으로 서술했다. 그러나 토인비는 이러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너무 작은 단위이며 그것만으로는 역사적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이해하려면 영국만 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서구 기독교 문명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 계몽주의 사상 등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동일한 문명권 내의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일본 역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서구 문명과의 접촉이라는 더 큰 맥락이 필요하다. 1.2 문명을 단위로 토인비는 문명을 역사 연구의 적절한 단위로 제안한다. 문명은 공통의 종교, 문화,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회들의 집합이다. 그것은 국가보다 크고 인류 전체보다는 작은 중간 규모의 단위이다. 토인비는 역사적으로 약 21개 나중에 23개로 수정해 문명이 존재했거나 존재한다고 식별한다. 이들 문명은 이집트 문명, 수메르 문명, 미노아 문명, 헬레니즘 문명, 서구 기독교 문명, 동방정교 문명, 이슬람 문명, 힌두 문명, 중국 문명, 일본 문명 등을 포함한다. 토인비는 이러한 문명들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문명의 생성, 성장, 차트, 해체라는 보편적 패턴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는 단일 국가의 역사에서는 볼 수 없는 거시적 관점을 제공한다. 1.3 비교사적 방법 토인비의 접근은 본질적으로 비교사적이다. 그는 하나의 문명만 연구해서는 그 문명의 독특성과 보편성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서구 문명을 이해하려면 그것을 이슬람 문명, 중국 문명과 비교해야 한다. 비교를 통해서만 우리는 무엇이 특정 문명의 고유한 것이고 무엇이 모든 문명의 공통적인 것인지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비교는 조심스럽게 수행되어야 한다. 각 문명은 독특한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으며 피상적 유사성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적절하게 수행된 비교 연구는 역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 토인비는 자신의 작업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지만 비교 사학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문명의 발생 이점 의 인종의 이론의 거부 토인비는 먼저 문명 발생에 대한 잘못된 설명들을 비판한다. 가장 먼저 거부되는 것은 인종 이론이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많은 사람들이 특정 인종의 우월성으로 문명을 설명하려 했다. 아리안 인종이 우월해서 서구 문명이 발전했다는 식의 주장이었다. 토인비는 이를 과학적 근거가 없는 편견이라고 일축한다. 역사를 보면 동일한 인종이 시대에 따라 전혀 다른 성취를 보인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위대한 문명을 건설했지만 현대 그리스는 상대적으로 약소국이다. 이는 생물학적 인종이 문명을 결정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문명의 성패는 유전자가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요인에 달려있다. 2.2 환경결정론의 비판. 두 번째로 거부되는 것은 환경결정론이다. 많은 학자들이 지리적 환경의 기후, 토양, 자원의 문명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온화한 기후가 문명 발전에 유리하고 가혹한 환경은 문명을 억압한다는 것이다. 토인비는 이것도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본다.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토인비는 역설적인 패턴을 발견한다. 가장 위대한 문명들은
종종 가장 도전적인 환경에서 탄생했다. 이집트 문명은 사막 속의 나일강 유역에서, 수메르 문명은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마야 문명은 밀림에서 발생했다. 쾌적한 환경은 오히려 문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3. 도전 응전 이론 3.1 도전과 응전의 메커니즘. 토인비는 문명이 도전 응전의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원시 사회가 어떤 도전에 직면할 때 그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면 문명으로 발전한다. 도전은 환경적일 수도 있고 사회적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도전의 존재와 그에 대한 창조적 응전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적정한 도전 이 개념이다. 도전이 너무 약하면 사회는 안주하며 발전하지 않는다. 도전이 너무 강하면 사회는 압도되어 붕괴한다. 적정한 수준의 도전이 있을 때 사회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제도, 사상을 발전시키며 이 과정에서 문명이 탄생한다. 토인비는 이를 황금평균 골든민이라고 부른다. 3.2 창조적 소수의 역할. 도전에 대한 응전은 자동적이지 않다.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의 역할을 강조한다. 모든 사회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이 있다. 이들이 도전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발견하고 대중은 이들을 자발적으로 모방한다. 이러한 모방 미메시스는 강제가 아니라 존경과 신뢰에 기반한다. 창조적 소수가 성공적인 응전을 보여주면 대중은 그들을 따르며 사회 전체가 변화한다. 그러나 창조적 소수가 실패하거나 부재하면 사회는 도전에 응전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쇠퇴한다. 따라서 문명의 발생과 성장은 창조적 리더십의 질에 크게 의존한다. 4. 가혹한 땅의 도전. 4.1 사막과 오아시스. 토인비는 구체적인 환경적 도전의 유형들을 분석한다. 첫 번째는 가혹한 땅의 도전이다. 이집트 문명은 사하라 사막이라는 극도로 가혹한 환경 속의 나일강 유역에서 탄생했다. 나일강이 정기적 범람을 관리하고 사막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집트인들은 관계 시스템, 중앙집권적 국가, 복잡한 행정 조직을 발전시켰다. 수메르 문명도 유사한 조건에서 발생했다.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은 비옥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홍수와 가뭄에 시달렸다. 수메르인들은 이에 대응하여 세계 최초의 도시, 문자, 법률 체계를 만들어냈다. 도전이 없었다면 이러한 혁신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4.2 숲과 밀림도 가혹한 도전을 제공한다. 마야 문명은 중앙아메리카의 열대 우림에서 발전했다. 울창한 숲을 개간하고 고온다습한 기후에 적응하며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다. 마야인들은 이에 성공했고 독특한 문자 체계, 정교한 달력, 인상적인 건축물을 남겼다. 반면 너무 쾌적한 환경은 문명 발전을 촉진하지 못한다. 열대의 풍요로운 섬들, 온화한 기후에 고립된 계곡들은 원시 사회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생존이 너무 쉬우면 혁신의 동기가 없다. 토인비는 이를 통해 적정한 도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극복 가능한 도전이 문명을 낳는다고 새로운 땅의 도전. 5.1 이주와 식민. 토인비는 새로운 땅으로의 이주가 또 다른 형태의 도전이라고 주장한다. 헬레니즘 문명은 그리스인들이 지중해와 흑해, 연안으로 식민하면서 발전했다. 새로운 땅에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익숙한 환경에 머무는 것과 전혀 다른 도전이다. 새로운 지리, 새로운 이웃, 새로운 문제들이 창조적 응전을 요구한다. 그리스 식민지들은 본토와는 다른 정치 제도와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오니아의 도시들은 철학과 과학의 발상지가 되었고 시칠리아와 남부 이탈리아의 그리스 도시들은 예술과 건축에서 혁신을 이루었다. 새로운 땅에 도전이 없었다면 헬레니즘 문명의 풍요로움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5.2 변경과 중심. 흥미롭게도 토인비는 문명이 종종 중심부가 아니라 변경 프론티어에서 혁신을 이룬다고 지적한다. 그리스 본토보다 식민지에서, 중국의 중원보다 변방에서, 로마 본토보다 속주에서 새로운 발전이 일어났다. 변경은 더 큰 도전에 직면하며 따라서 더 큰 창조성을 발휘한다. 이는 문명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문명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확장하고 변화한다. 새로운 땅으로의 이동,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문제에 대한 응전, 이 모든 것이 문명을 살아있게 만든다. 안주와 정체는 쇠퇴의 징조이며 도전과 응전은 성장의 원동력이다. 6. 타격의 도전. 6.1 외부 압력과 내적 혁신. 토인비는 타격 블라우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도전을 탐구한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나 압력을 의미한다. 역설적이게도 외부의 타격이 때로는 사회의 내적 혁신을 촉발한다.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는 새로운 제도, 기술,
사상을 발전시킨다. 예를 들어 일본 문명은 서구 열강의 압력에 직면하여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다. 이는 봉건 사회에서 근대 국가로의 급격한 변화였으며 외부의 도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나폴레옹의 침략 후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중국은 서구 제국주의의 침투 후 자강운동을 전개했다. 6.2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그러나 모든 타격이 긍정적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회는 외부 압력에 성공적으로 응전하여 더 강해지지만 어떤 사회는 붕괴한다. 차이는 무엇인가? 토인비는 그것이 내적 자원과 창조적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본다.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사회는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지만 경직되고 보수적인 사회는 압도된다. 아즈텍과 잉카는 스페인의 침략에 무너졌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일본은 서구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일본은 서구 기술을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했다. 이는 도전 자체보다 응전의 질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7. 억압의 도전. 7.1 역경 속의 성장. 토인비가 탐구하는 마지막 형태의 도전은 억압이다. 이는 사회가 더 강력한 세력에 의해 억압받거나 차별받는 상황을 말한다. 놀랍게도 이러한 역경이 때로는 피억압 집단의 창조성을 자극한다. 억압에 대응하기 위해 그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혁신적이 되며 결국 억압자를 능가하기도 한다. 유대인의 역사가 대표적 예이다.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차별과 박해를 받았지만 이것이 그들의 문화적, 지적 성취를 막지 못했다. 오히려 역경은 그들을 더 단결시키고 교육과 학문에 더욱 헌신하게 만들었다. 현대 과학, 예술, 철학에서 유대인의 기여는 그들의 인구 비율을 훨씬 초과한다. 7.2 도전의 복합성. 토인비는 실제 역사에서 도전이 단일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문명은 여러 형태의 도전을 동시에 경험한다. 이집트는 사막의 도전과 나일 강 관리의 도전을 동시에 받았고 그리스는 새로운 땅의 도전과 페르시아의 위협이라는 타격을 함께 겪었다. 도전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복합적인 응전을 요구한다. 따라서 도전의 응전 이론은 단순한 기계적 공식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 과정의 복잡성을 포착하려는 시도이다. 토인비는 자신의 이론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함을 인정한다. 역사에는 우연, 개인의 선택,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도전 응전이라는 패턴은 문명의 발생을 이해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8. 방법론적 성찰. 8.1 역사학과 자연과학 한 권의 말미에서 토인비는 자신의 방법론을 성찰한다. 그는 역사학이 자연과학처럼 엄밀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토인비의 답은 유보적이다. 역사는 자연과학과 다르다. 역사적 사건은 반복되지 않으며 각 문명은 독특하다. 따라서 물리학이나 화학처럼 보편적이고 예외 없는 법칙을 세울 수는 없다. 그러나 역사의 패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명들은 유사한 과정을 겪으며 비교를 통해 일반적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토인비의 도전 응전 이론은 바로 이러한 패턴의 하나이다. 그것은 철의 법칙이 아니라 개연성의 틀이며 이해를 위한 도구이다. 토인비는 역사학을 과학과 예술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시킨다. 8.2 비교의 정당성. 토인비는 문명 비교의 정당성을 옹호한다. 각 문명이 독특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비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교를 통해서만 우리는 각 문명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서구 문명의 개인주의는 중국 문명의 집단주의와 비교할 때 더 명확히 드러난다. 물론 비교는 신중해야 한다. 피상적 유사성에 속지 말아야 하며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토인비 자신도 때때로 지나친 일반화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비교 없는 역사 연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모든 이해는 비교를 전제하며 명시적 비교가 암묵적 비교보다 낫다. 토인비의 작업은 비교사학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론 역사의 연구. 제1권은 토인비의 야심찬 프로젝트의 서막이다. 그는 이 권에서 문명을 역사 연구의 단위로 설정하고 도전 응전 이론을 통해 문명의 발생을 설명한다. 가혹한 땅의 도전, 새로운 땅의 도전, 타격의 도전, 억압의 도전 후의 모든 형태의 도전이 창조적 응전을 불러일으킬 때 문명이 탄생한다. 토인비의 이론은 결정론이 아니다. 동일한 도전에 대해 서로 다른 사회가 다르게 응전할 수 있다. 성공과 실패는 창조적 소수의 존재, 사회의 유연성, 문화적 자원 등 다양한 요인에 달려 있다. 역사는 법칙이 아니라 가능성의 영역이며 인간의 선택과 창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권에서 제시된 개념들, 문명, 도전, 응전,
창조적 소수, 모방은 이후 권들에서 계속 발전되고 정교화된다. 토인비는 2권과 3권에서 문명의 성장을, 4권에서 쇠퇴를, 5대 6권에서 해체를 다룬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한 권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토인비는 역사를 보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고 25년에 걸친 지적 여정의 방향을 설정했다. 한 권은 출판 당시에도 논쟁적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논쟁적이다. 토인비의 문명 분류, 비교 방법, 일반화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역사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그는 국가 중심 역사의 한계를 넘어 거시적 관점을 제시했고 문명 간 비교의 가능성을 열었다. 한 권은 완성된 답이 아니라 시작점이며 토인비 자신도 이후 많은 수정을 거쳤다. 그러나 이 시작은 20세기 역사학에서 가장 야심차고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남아있다.